자, 지난 시간에 우리 저기 붕당 정치 변질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이거 조금 많이 어려워할 거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붕당 정치는 어떤 정당 간 현재 정당처럼 이 붕당이 뭐 동인, 서인, 남인, 북인이 서로 견제하고 논의하는 그런 건데 이게 이후로 가면은 그러니까 처음엔 좋게 좋게 얘기하고 그래 약간 서로 견제하는 그런 거였다가 나중에 가면은 서로 막 사약을 매기고 막 아주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강한 대립으로 있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전반적으로 보는 건데 비변사라고 하는 걸 주목하라 그랬어요. 변방을 뭐 대비하는 기구다라고 해가지고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는 기존과 같은 의정부 육조 체제를 유지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좋은 의사결정을 가지고 하기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결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대신들이 모여가지고 비변사에서 결정을 했는데 이게 특정 당이나 뭐 아니면 소수 가문이 이것만 차지하면은 권력을 장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바탕에 있기 때문에 붕당 정치도 좀 가속화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속 논쟁이라고 했는데 자, 인조가 있고 인조 첫째 아들이 소현세자, 둘째 아들이 뭐 복림대군 효종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효종을 어떻게 볼 거냐예요. 그러니까 효종이 죽었을 때 자의대비가 상복 입는 거, 효종 비가 죽었을 때 자의대비가 상복 입는 거는 야, 효종이 그냥 왕인데 야, 왕이면 왕이야. 이렇게 똑같이 입어라고 하는 거랑 야, 왕이라도 둘째잖아. 그래서 차등을 둬서 입어야지 라고 하는 경우가 대립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환국은 왕이 중심이 돼서 특정 당에만 이 권력을 부여하고 이러는 건데 반대당은 거의 막 쫓겨요. 막 죽이고 이래요. 그래서 이때부터 엄청 격화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탕평제도와 세도정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탕평정치는 진짜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때 당시는 솔직히 백성들을 위한 어떤 현안이라든가 이런 거라기보다는 너무 서로 대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많은 거야, 왕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좀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나온 게 탕평정책입니다. 자, 봅시다. 붕당 간 격한 대립이 특정 붕당의 권력 독점과 왕권 약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신하들이 왕 말 안 들어 자기들끼리만 막 견제하는 것에 바쁜 거죠. 근데 이때 대단한 왕이었던 영조랑 정조는 이거 좀 아니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 포인트예요. 붕당 간 세력 균형을 이루고 왕권 강화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탕평 정치를 추진해요. 결과적으로 사실은 두 엄청난 왕이긴 한데 일시적으로 좀 효과는 있었는데 완벽하게 해결은 못 봅니다. 이거는 아주 뿌리가 깊어가지고. 자, 결과적으로 일시적 대립이 완화되고 그 뭐 수치체제 개편이나 법전 정비 등 개혁이 이루게 됩니다. 근데 이게 시스템으로 어떻게 고쳐야지 두 왕이 카리스마로 이게 결국 이렇게 된 거거든. 근데 두 명 왕 죽고 나면은 왕이 약간 좀 덜 똑똑하거나 이런 왕이 등장하면은 결국에는 견제를 할 수 없어요. 다시 이들이 세력이 또 집권하기 때문에. 자, 정조 죽고 어린 순조 즉위하면서 이 안동김씨, 풍양조씨의 소수의 가문이 권력 독점하는 세도 정치가 나타납니다. 순조, 헌조, 철종이 3대 60년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도 정치 엄청나게 중요해요. 1800년부터 1863년까지의 3대 60년간. 다시 3대 60년간. 흔히들 여러분들 문제 풀다가 3대 60년간 나오면은 세도정치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세도정치. 세도정치의 포인트는 뭐냐? 특정 가문입니다. 특정 가문이 권력을 다 집어먹어요. 얘가 뭐냐? 안동김씨, 풍양조씨예요. 그리고 태정태세, 문단세, 여성연중, 임명선, 광인, 효연, 숙경영, 순헌철의 3대 60년간의 대표적으로 60여 년간 세도 정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정 가문이 다 먹어요. 아까 전에 얘기했어요. 아니 이 김씨랑 조씨가 어떻게 조선을 다 먹어? 조선은 서로 상호 견제하고 뭐 이런 시스템이
있었죠. 의정부 6조 체제 하에서는. 근데 비변사의 권력이 강해질수록 이게 없어져요. 특정 가문이 다 먹을 수 있어요.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비변사를 강조한 거예요. 자, 세도 정치에는 어떤 폐반이 발생하였을까? 세도 가문은 비변사의 고위 가문 관직을 독점합니다. 이것만 독점해도 좌지우지 할 수 있어요. 왜? 비변사에서는 다 해먹어. 뭐 정치, 외교, 군사, 행정, 재정 다 해먹어. 자, 그래서 이 세도 가문을 견제할 세력이 없어지자 왕권이 더럽게 약해져요, 진짜. 공론 정치 안 해요. 지들끼리 권력만 탐합니다. 그래서 정치 기강도 문란해지고, 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세도 정치의 그를 알 수 있는 키워드가 바로 뭐냐면은 매간매직 그리고 삼정이 문란입니다. 매간매직이랑 거의 비슷한 표현은 과거제의 문란이에요. 이게 세도 정치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겁니다. 사실 여러분 문제 풀다가 지방관이 농민을 많이 수탈하였다 이거만 가지면은 지방관이 토지를 막 많이 부정적으로 늘렸다. 이거 무슨 식인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절대 모릅니다. 왜? 전 시기에 걸쳐 일어났기 때문에. 전 시기에 걸쳐서 지방관은 농민들의 토지 많이 뺏고 세금 많이 거두고 이랬어요. 근데 삼정의 문란 이꼴 그냥 세도 정치라고 보시면 돼요. 삼정의 문란이 나왔다. 그냥 세도 정치라고 보시면 돼. 세도 정치 3대 60년간이죠. 특정 가문이 권력을 차지한 거. 안동김씨, 풍양조씨가 차지하는 거. 그리고 이들이 차지하니까 자기네 집안 사람들끼리만 관직을 주고 또 이들이 관직을 사고 팔아요. 매간 매직이 뭐냐? 관직을 매매한다라고 해서 사고 판다라고 해서 매간 매직이에요. 이 매간 매직이 왜 문제냐 이런 거지. 예를 들면은 우리 학교가 청원구에 있으니까 청원구 구청장 자리를 예를 들면 누가 1억에 사. 그러면 청원구 구청장 자리를 1억에 사면은 걔가 1억 내고 진짜 열심히 뼈 빠지게 백성들을 위해서 노력 안 해요. 사람이 어떠냐? 1억을 모아서 청원 구청장 자리를 샀으면은 10억을 줘서 청주시장차를 삽니다. 그거로 끝나냐? 안 그래요. 100억을 모아서 충청북도 도지사자를 사겠지. 그러니까 현재로 예를 들면은 그거를 관직을 주고 예를 들면은 1억, 10억, 100억에 여기를 사. 걔는 그 돈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뽑아내는 거지. 엄청 수탈 많이 하면서. 전반적으로 문제야. 또 어떤 문제가 있냐? 자, 매간 매직이 있으면은 능력은 없어도 그냥 돈만 많고 이 권력적인 이 잘못된 사람이 관직에 오르죠. 그럼 이 얘기는 뒤집어 얘기해서 똑똑한 사람은 실력이 있어도 자리에 오를 수가 없어요. 과거제 문란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삼정의 문란은 웬만하면 세도 정치고 매간 매직도 세도 정치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국가 기강도 흐트러지고 하도 많이 농민을 가혹하게 수탈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레 세도 정치 때는 농민 반란도 대규모이고 자주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규장각 이런 거 보시면 되고 넘어갑시다. 수치체제 개편이에요. 자, 조선의 수치체제는 조세공납역을 기본으로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앞에가 조세공납역이 돼요. 조세공납역. 조세는 사실 알아요. 토지에 대한 세금이에요. 그래서 소유자에게 통년과 흉년에 따라서 차등 부과를 했습니다. 이때 공납은 왕실과 간척의 지방의 토산물, 그러니까 특산물이라고 그냥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거두는 걸로 호는 여러분들 가구입니다. 한 가구, 그러니까 가정을 단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역은 16세에서 60세의 남성에게만 부여해요. 그래서 역에는 사실 두 가지가 종류가 있습니다. 군역과 요역. 군역은
군대 가는 거. 요역은 뭐 토목공사 동원되는 거. 예를 들면 저기 우리 막 근처에 상당산성 있잖아. 그거 조선시대에 사람이 만든 거예요. 뭐 지금처럼 뭐 포크레인 갖고 뭐 이런 거 없어. 사람이 다 돌 들고 다 쌓은 거예요.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거에 동원되는 걸 요역이라고 하고, 진짜 군대 동원돼서 싸우는 거를 군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어떤 남자에게만 부과했다 16, 60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원래 틀은 이런데 16세기에 이르러서 이게 좀 문제가 많아져요. 예를 들면은 지주가 내야 될 조세, 예를 들면은 뭐 지주가 그러니까 원래 조세 내지, 그거를 소작인한테 야 네가 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참고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땅 가진 사람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 지주예요. 그리고 지주 밑에서 농사 짓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 소작농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지주와 소작농 사이에 누가 존재하냐? 자영농이 존재합니다. 뭔 소리냐? 자, 참고로 어지간하면 지주는 농사 안 져요. 땅만 갖고 있어. 소작농은 땅 없이 남의 땅 빌려서 농사 짓죠. 자영농은 뭐냐? 자기 땅에서 농사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극단적인 예를 들면은 현재 건물주는 어지간하면은 건물 빌딩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건물에서 뭐 안 하죠. 건물만 가지고 있지. 그리고 세입자는 그 사람들은 소작농이라고 비유할 수 있어요. 남이 저기 뭐냐 건물 안에서 빌려가지고 뭐 장사하죠. 무슨 치킨집 이런 거. 근데 자영농은 그런 거지. 자기 건물에서 장사하는 경우예요. 자기 건물에서 장사한다고 다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여유가 있지. 그러니까 조그만한 건물이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여유가 있는 거잖아.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봅시다. 땅 주인 지주가 내야 될 조세를 소작농, 저기 뭐냐, 소작농, 그러니까 땅 없이 남의 땅에서 빌려 농사짓는 사람한테 네가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질을 하는 거지. 뭐 이런 게 있고, 이게 조사에 대한 부분이에요. 조세에 대한 부정부패. 서리와 상인들이 결탁해서 공납을 대신 내고 농민에게 비싼 대가를 받아내는 방납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 방납은 솔직히 뭐 대신 내는 것도 있지만 그 공납에서의 부정부패 자체를 방납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납부하는 거를 금하는 걸 얘기하기도 하는데, 좁게는 공납에서의 부정부패를 그냥 방납이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당시에는, 그러니까 원래는 조선은 병농일치제라고 해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이 군대도 갔는데, 이제는 사람을 사가지고 군역 대신 해가지고 하거나 돈 내고 군역 면제해주는 방군수포가 이게 약간 좀 뭔가 제도적인 거는 아닌데 이런 거를 그냥 슬슬 허용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 부담이 결국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이제 결국에는 이런 문제가 있자 수취체제를 개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왜? 농민들이 너무 힘드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개편하냐? 자, 일단은 그 유명한 광해군입니다. 광해군이, 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소유한 토지 면적에 따라서 쌀, 면포, 화폐 등으로 공납을 내는 대동법을 실시합니다. 이거 대동법 진짜 중요해요. 사실 대동법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죠. 그 공납에 대한 부분이야. 그러니까 특산물에 대한 부분이지. 기존에는 특산물을 그냥 현물로 냈어요. 근데 이제는 특산물 대신에 뭐 주로 쌀이에요. 사실은 쌀이나 면포나 화폐를 대신 내게 해줘요. 다시,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한데 너무 짧게 나와서 저도 좀 당황스럽긴 한데, 대동법은 공납에 대한, 그러니까 공납에 대한 부정부패가 되게 많았거든. 그러니까 특산물로 내지 말고 뭘로 내자? 그러니까 주로 쌀이나 뭐 면포 화폐 이런 걸로 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기준이 예전에는 그냥 뭐 집집마다 사람마다 냈는데 소유 면적에 따라가 이게 포인트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내가 토지가 없다. 그러면은 뭐 쌀 면포 화폐 내니 안 내니? 안 내요.
예전에는 그냥 나보고 야 너 특산물 내 라고 해서 막 특산물 힘들게 냈는데 토지가 없으면 안 내요. 근데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토지를 많이 갖고 있으면 많이 냅니다. 토지를 많이 갖고 있으면 많이 내요. 대동법은 토지 면적에 따라서 소유한 토지 면적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소유한 토지 면적이 많으면 많이 내요. 없으면 안 냅니다. 그러면 대동법은 이런 부분이 있죠.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낸다. 높은 관직에 있는 신하들은 토지를 좀 많이 갖고 있겠죠. 그러면 이거 시행하면 자기들 세금 많이 내는데 시행하는데 찬성을 할까 반대를 할까? 반대를 해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대동법은 전국적으로 실시 완성되는데 무려 10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왜? 지배층들이 반대하거든. 그래서 이 대동법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 영화 광해에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보고 참고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인조는 풍용에 관계없이 일정한 조세를 거두는 영정법을 시행하고, 자, 영조 같은 경우는 균역법을 실시해가지고 백성의 군포를 절반으로 줄여줍니다. 그러니까 군포를 그전에는 2필 내던 거를 1필로 줄여주거든. 그래서 이거를 좀 이런 제도가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사실은 균역법이나 영정법도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너무 교과서에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저도 그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삼정이 문란이에요. 제가 앞서 잠깐 얘기했습니다. 세도정치의 상징적인 어떤 부정부패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체제 개편의 시행 초기 부속가를 받지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 갑질을 계속해. 그래서 부담이 많아져요. 특히 세도정치기는 뭐냐? 특정 가문이 권력을 차지하는 거고 안동김 씨, 풍양조 씨 몇 년부터 몇 년까지다? 1800년에서 1863년까지 3대 약 60여 년간 진행됐다고 했죠. 수령 향리들의 수탈로 수치체제가 문란이 심해지자 이때 전정, 군정, 환정, 즉 전세의 문제, 군역의 문제, 환곡의 폐단이 심해서 이거를 함정이 문란이라고 합니다. 다시 삼정은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정, 군정, 사실 환정이라는 표현보다는 환곡이라고 더 많이 하죠. 환곡이 뭐냐 이런 거지. 흉년이 들거나 봄에 곡식이 부족할 때 이거 보릿고개라고 하죠. 봄에 왜 곡식이 부족하냐? 그건 저번에도 얘기했습니다. 농민들이 제일 풍요로울 때는 가을이에요. 왜? 수확을 하니까. 겨울도 풍요로워. 왜? 겨울까지 있어야 먹을 게. 근데 늦봄에서 초여름은 이 먹을 게 없다고. 왜? 여름에 보리가 나기 때문에. 근데 이때 남아있는 식량을 다 먹으면 안 돼요. 왜? 종작곡이라고 해가지고 그거 심어야 되거든. 근데 당장 내가 먹을 거 없어 죽겠는데 먹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 해 농사 망쳐요. 국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냐? 이런 곡식을 다 먹어버리면은 국가적으로 큰 문제니까 빌려줍니다, 이거를. 그래서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합니다. 가을에는 또 수확하니까, 그러니까 없을 때 빌려주고 많을 때 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는 이게 이자를 좀 받았거든? 근데 이 이자를 무지하게 많이 받아요. 중간에 관리들이 지들끼리 조금씩 이자를 많이 받으면서 이 백성들한테는 엄청 크게 부담되는 거지. 그래서 원래 환곡은 봄에 빌려줬다가 가을에 갚게 하는 제도인데 쌀을 요만큼 빌려주면은 막 여기에서 이자를 예를 들면은 요만큼 줘라 라고 하는 거지. 왜 이자를 달라고 하냐면은 이것도 제도도 운영해야 하는 돈이 들고 쥐가 파먹기도 하고 막 썩기도 하니까 야 좀 이자 좀만 내놔 이랬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자가 원금보다 많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삼정이 문란에서 가장 큰 폐해는 이 환곡에서의 문란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외 근본적인 원인은 운영 과정에서의 폐단, 소지, 소주 불균형 뭐 이런 여러 가지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서 비롯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하층민이 저항을 하게 되는 그런 거고, 그래서 여러분 세도 정치 때는 농민 봉기도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알 수 있어요. 자, 봅시다. 넘어갑시다. 극에 달한 백성의 고통. 제가 전시기 역사를 거쳐서 가장 우리가 살기 힘든 암흑 시기이고 백성들이 힘들고 너무 힘든 시기는 바로 세도 정치 시기예요. 1800에서 1863년까지 소수의 가문이 권력을 장악한 형태, 즉 안동김 씨와 풍양조 씨 소수의 가문이 권력을 장악한 이 시기에 농민들이 진짜 살기 힘들었습니다. 진짜 역대급으로 살기 힘들었어요. 자, 그래서 뭐 이런 저기 뭐냐 이런 시도 산식하는 시도 있고 봐봐. 삼종이 전정이 문란, 전정, 군정, 환정이라고 얘기를 했지. 전정 황무지에다도 세금을 내고 부가세도 많이 걷어. 말이 되니 이게? 여기 원래 농토에다만 세금 받는 거거든. 군정 아니 죽은 사람이랑 애기한테도 16에서 60세를 매기는 거잖아. 당연히 살아있는 사람 어린애한테나 죽은 사람한테도 매기는 거지. 이게 나쁜 문제야 이거 보면은. 아니 황당한 게 쌀을 갖다 줘요. 심지어 모래랑 격까지 섞어 놓고서 야 이거 너 갚어 라고 해놓고서 엄청 많이 이자를 붙여서 갚게 하는 게 바로 환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제일 문제가 컸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죠. 자, 양반 신분제 사회와 상품화폐 경제입니다. 상품화폐 경제. 자, 여기 뭐 노상 알현도라고 대표적인 그림인데, 상민 즉 평민으로 추정되는 그 남녀가 길에서 양반 만나 머리 조아리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사실은 조선시대 양반이라고 하는 거는 문무관료, 즉 양반은 문반 플러스 무반을 합친 이런 직업적인 개념이었어요. 근데 이게 점차 신분으로 자리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위를 이제 이용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자, 양천제와 사신분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선은 법적으로 양인과 천인을 구분하는 양천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기 양천제랑 사신분제의 차이점을 보시면 돼요. 핵심 키워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천민 아니면 양인 하는 게 양천제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천민 아니면 다 양인 끝, 이런 거지. 천민만 빼면 어지간해선 동일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양인은 뭐 과거응시 제한 뭐 이런 거 없었고 역등 담당합니다. 천민은 이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야 천민 아니면 어지간하면 다 똑같아라고 양천제라고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신분처럼 굳어지게 되면서 조선 후기에는 이게 좀 더 세분화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양인이 되고 천인이 되는 거지. 양인 안에서도 이렇게 막 갈리는 거예요. 양반, 중인, 상민 이렇게. 상민은 노민이라고 그냥 이렇게 평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 고려시대랑 많이 비슷하죠. 그래서 고려시대랑도 같이 연관해서 공부를 해도 좋습니다. 자, 양반은 원래 문무관료를 얘기했죠. 양반은 원래. 근데 이게 원래 현직 관료만 얘기했는데 전직, 전현직까지 하고 그 가문까지 점차 개념이 넓어져요. 그냥 현재 서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직 공무원이랑 그 가문까지 점차 넘어져. 그리고 이제 하나의 신분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위 유지하려면 과거급제하고 관직 진출을 목표로 삼는 거고. 근데 이게 가문이 돈이 많이 있으니까 생산에서도 번역을 할 수 있고, 이게 제도적으로도 군역 면제합니다. 얘네 이거 되게 좋아요. 그래서 수월하게 관직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세 면역의 특권을 가진다라고 얘기하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중인은 여러분들 중간 신분층이에요. 그래서
중앙가 지방에 뭐 서리, 향리, 기술관 등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제 근데 이게 사실은 양반들이 중인들도 뭐 올라올 수 있으니까 이걸 막아버립니다. 고위간직 진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이에서는 첩이 소생인 서얼도 포함됩니다. 서얼은 여러분들 서자랑 얼자랑 합친 표현이에요. 서얼이라고 하는 경우는. 서자는 뭐냐? 그러니까 둘 다 공통점이 그 양인 아빠와 관계해요. 근데 양인 아버지, 근데 엄마가 둘 다 첩이에요. 근데 엄마의 신분이 양인이면은 이거를 서자라고 얘기하고, 엄마 신분이 천인이면은 얼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되게 많이 들어봤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고 그 뭐죠? 홍길동전이죠? 그래서 뭐 서자라고 막 그런 얘기 나오지. 근데 여러분 서자가 억울할까요? 얼자가 억울할까요? 누가 더 억울할까요? 서자가 더 억울합니다. 왜? 얼자는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엄마가 천인이잖아. 반반 섞였어. 천인의 피가 흘러, 솔직히 얘기하면은. 근데 서자는 진짜 억울하지. 우리 엄마도 양인이고 아빠도 양인이야. 근데 엄마가 단지 뭐라는 이유만으로, 첩이라는 이유만으로 와, 나 과거도 시험 못 보게 하고 막 제약 걸고 너무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서자가 조금 더 억울합니다. 결국 서자 얼자 합쳐가지고 서얼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들도 역시 과거 시험 못 보고 막 제안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서자는 저기 홍길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상민과 천민입니다. 상민과 천민. 자, 상민은 사실상 평민이에요. 평민.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진짜 그거 헷갈리는 애들이 있더라. 저기 상인이랑 상민이랑 달라요. 이거 달라요. 상인은 뭐냐? 말 그대로 저기 뭐냐, 장사하는 사람들,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상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상민이잖아. 이거는 평범한 보통의 사람을 얘기해요. 그래서 평민을 얘기합니다. 상민은 생산활동 종사 계층이고 세금 내요. 이거 다 담당합니다. 과거 시험 볼 수 있고. 근데 이게 문제는 솔직히 평민도 볼 수는 있는데 양반들이 더 많이 되지. 왜냐면 세금도 내고 또 이렇게 막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유하지 않으니까. 자, 생업은 대부분 농민이에요. 농민. 그래서 자기 소지 토지 경작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자영농이라고 하고, 자기 토지 없는데 땅 빌려서 경작하는 경우를 소작농이라고 얘기합니다. 농민 중에서도 지주는 사실 뭐 있기는 있는데 너무 극소수의 경우니까 뭐 그냥 자영농이라고 할게요. 그냥. 수공업자는 국가에 필요한 물품 생산의 도적, 분품 제작에 동원되었고 구의 물건 국가 통제에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상인은 역시 뭐 상업에 종사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자, 선민은 대부분 사실 노비예요. 이들은 노비는 재산으로 취급돼서 이게 좀 그렇지, 사람인데 매매, 증여,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매매, 노비 팔 수도 있고, 증여, 노비를 선물로 줄 수도 있어요. 상속, 우리 아버지 때 노비였는데 나 때도 노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들 노비는 공노비랑 사노비로 나눌 수 있어요. 국가에 속하면 공노비, 개인이 소유하면 사노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있고 되게 재미있는 게, 노비 중에는 사실은 따로 나와 사는 노비가 있어요. 그래서 관청이나 주인 노지, 토지 소유 노지 경작하면서 진짜 이게 말도 안 되지만 일반 농민과 비슷한 생활을 해요. 그래서 대신에 주인에게 수확물을 갖다 내잖아. 그렇잖아. 어쨌든 그 주인이랑 같이 살지 않아도 노비긴 노비란 말이야.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신공이라고 해요. 신공을 납부합니다. 그러니까 뭐 떨어져 산다고 해서 외거노비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래요. 자,
사족 중심의 향촌 지배 체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족 중심의 향촌 지배 체제. 조선은 모든 군현에 지방간 파견합니다. 이거 고려 시대랑 차이점이에요. 참고로 고려 시대는 주현과 속현이 있다라고 얘기했지. 지방관을 파견한 현을 주현이라고 얘기하고 파견 안 된 현을 속현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이가 없지만 고려 시대에는 속현이 더 많았어요. 근데 조선 시대에 오면은 속현이 없어집니다.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모든 곳에 지방관을 파견합니다. 자, 근데 당장 쉽게 짚어서 여러분들 이게 뭔 소리냐? 사족에 도움 필요하냐? 여러분들 예를 들면은 당시에 뭐 과거 시험 붙어가지고 부산으로 발령 나봐. 부산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몰라. 근데 갑자기 부산에서 행정 맡고 세금 얼마나 거두고 뭐 백성들 얘기 좀 들어주고 뭐 하려면은 그 지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잖아. 나 절대 몰라요. 부산 가면은 생활을 해봤어야지 알지.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세력들한테 도움을 받아요. 와가지고 저기는 원래 세금이 얼만큼 많이 내고 저기 농사 짓기 힘들고 계절이 어떻고 얘기해 주잖아. 지방 사족의 도움이 필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향촌 사회가 사족, 그러니까 뭐 일종의 지방 유지 중심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향촌 자치기구인 유향소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수령을 보좌합니다. 그런 거지. 수령이 내려왔는데 개뿔 모르니까 수령한테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안내해주고 얘기해주는 거지. 그리고 향리부정을 감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는 이들이 모임이 향회가 있어가지고 결속을 다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지방에서의 모임이니까 향회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16세기에 사림의 정치적 진출이 활발하게 되는 거죠. 성종이 사림을 적극적으로 등용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6세기에. 왜 누구 견제하려고? 훈구파 견제하려고. 자, 지방에 서원이 만들어지고 향약이 보급됩니다. 제가 저번에 얘기했어요. 사림이 지역의 기반이 뭐냐?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사림의 기반 두 가지. 서원과 향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서원을 통해서 여론모고 공부합니다. 그리고 향약 통해서 풍속교와 질서 유지하게 되는 관계고, 결국에는 뭐냐면은 지주소작인 관계로 농민 지배하고 향촌 지배 체제가 구축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좋아요. 넘어갑시다. 자, 병풍시대 속에 담긴 조선시대 사람들의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신분별로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보시면 됩니다. 넘어갑시다.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과 신분제의 동요, 신분제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경우죠. 이게 뭔 소리냐면은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할수록 신분제도 변화돼요. 비례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에 이름이 비워진 임명장라고 해서 공명첩이 됩니다. 빌공, 비어있다. 이름, 첩, 임명장이에요. 엥? 이름이 비워져 있어? 지 이름 쓰면 돼요. 여러분 이름 쓰시면 됩니다. 전 제 이름 쓸게요. 이게 뭔 소리냐? 자, 이 전체 양난 이후에 돈이 없으니까 정부가 납속, 즉 국가에다 곡식을 바치면 그 대가로 공명첩을 줬어요. 뭔 소리냐? 아니, 돈 주면 신분을 산다고? 가능해요, 당시에. 신분제 사회임에도 가능합니다. 신분제 사회임에도. 왜 그러냐? 돈이 없어서 그랬어요. 아니, 돈이 아무리 없어도 그렇지 신분제 사회에서 그랬어요. 어지간히 없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경제력 갖춘 하인이나 서울 등이 이 곡식을 바쳐서 양반 취득하는 일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냐? 어제의 평민이 오늘 양반이 된다.
이 신분제 사회가 상당히 움직이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농업 경영의 변화를 봅시다. 자, 임진왜란 이후 황폐해진 농경지는 정부와 지주 농민들의 노력으로 빠르게 솔직히 빠르게 회복되진 않아요. 이거 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요. 어쨌든 회복이 됩니다. 근데 양반지주들이 개간 사업으로 농경지 확대하고 농민들이 모내기법 등의 개량으로 농업 생산력을 높이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모내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잠깐만, 지금이 79페이지고 이러니까 모내기. 자, 모내기. 이 교과서가 사실 되게 잘 만들어졌어요. 앙이 뭡니다. 옮기다. 뭐를 옮기는 거를 이양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 여러분, 저기 TV에서 보면은 모내기 할 때 사람들이 일렬로 모여가지고 여기 있는 모판에 있는 걸 여기다 옮기고 이런 거잖아. 그래서 뭐를 옮긴다고 해서 이양법이라 그래요. 자, 봅시다. 벼와 보리는 성장 시기가 한 달 정도 겹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봐봐. 보리를 수확할 때 직전에 벼를 심어야 돼. 다시.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보리 다 심고 그다음에 벼 심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겹쳐요. 근데 그렇다고 이거를 막 보리를 성장할 때 벼 심어야 된다고 보리를 잘라버릴 수 없잖아. 근데 이건 뭔 소리 이런 겁니다. 시간적 차이를 공간적 차이로 극복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다가 벼를 심어 놨다가 보리를 여기 있지. 보리를 벼를 심을 때 보리를 수확하기 직전에 벼를 심어야 되지. 벼를 여기다 심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리고 보리를 수확한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냐? 나중에 여기다가 더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양법이라고 합니다. 다시 보리를 수확하기 직전에 벼를 여기다 심어. 그리고 보리를 수확한 다음에 여기다가 옮겨 심어. 이래서 이양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모내기는 지표면을 물로 채서 산소 공급 막음으로써 잡초 생장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잡초가 뭐냐 하면은 내가 얘를 심으려고 하는데 얘 옆에 이렇게 막 자라는 거 있잖아. 옆에 있는 거. 이걸 잡초라 그래요. 근데 잡초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잘라버리면은 이제 금방 자라. 그러니까 잡초는 뿌리에서 얘를 싹 빼야 된다고. 근데 이게 힘들어. 이거를 뭐라고 하냐? 김매기라고 그래. 김매기. 그러니까 이 전에는 이 노동력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모내기를 실시하면은 이 김매기에 드는 노동력을 절감할 수가 있어요. 잡초가 자라기 힘드니까. 오케이? 그래서 모내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모내기는 사실 근데 이게 물이 많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가뭄이 질 때는 힘드니까 정부에서는 초반에 금지했는데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보급됩니다. 조선 후기에는. 조선 후기에는 전국적으로 보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모내기 확대. 모내기가 되게 중요해요. 자, 모내기는 이모작이 가능해집니다. 이모작. 자, 참고로 여러분도 이모작이랑 이기작이랑 있는데, 자, 2번 경작하는 거는 공통점이야. 근데 이 모작은 다른 작물을 경작해요. 이 기작은 같은 작물을 경작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라고 얘기하죠.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잡초 제거 노동력, 즉 김매기 노동력이 덜게 되자 1인당 경작 면적이 늘어나면서 광작이, 그러니까 한 사람당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이 늘어나는 넓게 경작, 광작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래서 지주들은 농경지를 직접 경영하고 많은 이익을 얻고, 자, 일부는 부유 농민층이 성장하는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서울을 비롯한 한성을 비롯한 주요 도시의 인구 증가, 상품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이게 키워드예요, 여러분. 정의입니다. 내다 팔기 위해 키우는 작물을 상품 작물이라고 해요. 내다 팔기 위해 키우는 작물을 상품 작물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농사를 왜 졌냐? 내가 먹으려고 키웠지. 벼를 왜 키웠어? 다 먹으려고. 보리 왜 키워? 다 먹으려고. 근데 이제는 인삼, 묘나 담배, 예를 들면은 배추를 심어요. 배추를 왜 심냐? 배추만 먹으려고 심니? 아니지. 내다 팔려고 심는 거지. 근데 배추를 내다 팔면 생기는 돈이 벼 생산한 돈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배추를 심고 오이를 심은 다음에 그걸 내다 팔아요. 그리고 그 돈으로 뭐 한다? 쌀을 산 다음에 쌀을 사면은 돈이 더 남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가 더 유리한 거야? 상품 작물을 키우는 게 더 유리한 거지. 그래서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고 민영수공업을 활성화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내기법 되게 중요하니까 그 강조해서 다음 시간에 다시 얘기할게요. 고생했습니다.